2월 20일 투자 뉴스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럽연합 기업 결합 심사가 2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심층 조사가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C의 2차 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셀리스가 유럽 최대 2차 전지 제조사인 스웨덴 노스볼트에 최대 1조 4천억 원 규모의 동박을 공급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공동대표이사가 내달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YTN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은 최근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YTN 인수에는 한국일보를 거느린 동화기업을 필두로 농심, 한세실업 등 중견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가 최근 10년 사이 약 2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MWC 2023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T와 KT 등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해 5G, AI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 미리 정비하는 시간이죠.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 사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지수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 우리는 개별 이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입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지금 배치된 상황, 한국과 미국은 맞대응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오늘장 방산주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래갈 이슈는 아니니까 그 부분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ICBM이라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형을 이제 고각 발사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각은 말 그대로 이제 각을 좀 높여서 발사했다는 얘기인데 북한 말에 따르면 이제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대 고도 5,768.5km까지 상승했었고 최대 4,015초, 즉 1시간 6분 정도를 989km를 비행해서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발사 훈련 같은 경우는 사전 계획 없이 2월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 전투대기 지시와 함께 이날 오전에 8시에 하달된 명령서에 의해서 불의에 조직되었다라고 이제 북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을 향해서 심사숙고하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미사일 쏘고 이런 발언 한 번씩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ICBM은 대미용이지 대남용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보고 이제 대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같은 땅에 묶여 있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이걸 신경 쓰겠습니까? 어쨌든 같은 땅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에게 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위를 넘어가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해안을도 같이 끼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에 대해서 멘트를 해야 정상이고 회의를 해야 정상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현재 지금 미넨 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패널 토론에 참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는 전술 핵 미사일 개발 배치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또한 또 일본 정부도 얘기하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사일은 사정거리 14,000km짜리로 미 전역이 사정권이다라고 이제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단기적으로 방산 관련주들, 최근에 어쨌든 방산 관련주들이 좀 우리나라가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단기적인 영향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도발이 계속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마음을 놓고 이제 또 저래 이러는 것보다는 그때마다 항상 좀 신경을 쓰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류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선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는 방산주들, 이렇게 테마성 이슈까지 힘을 받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단순히 이런 북한의 ICBM 도발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부분은 아니니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지 종목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잘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SM이 IR을 개최하는데요. SM 뉴스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내일 기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경랑 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는 SM 이슈. 일단 지금 SM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를 넘어서 13만 3,600원까지 찍었거든요.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인호 소장님.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엔터테인먼트죠. SM. 대주주인 이수만 씨의 이니셜 같기도 한데요. 자,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대 주주인 이수만 씨와 현 경영층에 누가 붙었죠? 얼라인 파트너스가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측에서는 경영 방침에 대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바로 현 경영층과 얼라인 쪽으로 9%라는 지분을 3자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위법이다 아니다 그거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수만 씨 측에서는 또 이제 하이브, 국내 최대의 엔터테인먼트인 하이브를 또 원군으로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한자 용어로 보면 점입가경,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멋진 경치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SM 사태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진흙탕 사태로 점점 잘못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에서는 일대 주주인 이수만 씨 지분 14.5% 인수하면서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그 가격 얼마입니까? 12만 원입니다. 언제 결정했습니까? 9만 원대 결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대주주를 12만 원에 인수했기 때문에 소액주주도 그렇게 인수하겠다는 아주 합법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시세가 너무 올라버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에서도 추가로 공개매수 하지 않을까? 아니야. 하이브에서 올려줄 거야. 이런 시장의 바램 때문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13만 원대 와 있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세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가치란 것은 불과 보름 만에 기업 가치가 10,000원짜리가 2만 원 되고 2만 원짜리가 5만 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SM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달 10일이죠. 그 최종 공개 매수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할 것인가? 물론 그 위에서 거래가 되면 굳이 공개 매수할 필요 없죠. 시장에다 내다 팔면 되죠. 자,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우리가 지나치게 M&A에 대한 기대를 키워서는 안 된다. 기업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너무 주가 급등을 바라는 대신에 조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가 12만 원 이상에서 공개 매수 진행한다고 나서면 하이브도 공개 매수가를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예측은 살아있거든요. 하지만 하이브는 12만 원 이상으로 매수가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로 개인들의 비투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M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거 갖춰본 결과 좀 나와봐야 알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정을 좀 보시면은 지금 최근 이슈부터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제가 전달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하이브가 SM 어제였죠. 어제 이제 공개 매수 종료일까지 공개 매수 가격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12만 원이 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좀 인수 가격 공개 매수 가격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이 그 사우디 국부 펀드의 1차 납입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기를 했습니다. 며칠로 됐냐면 24일로 됐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서울 동부지법에서 이제 이수만 씨가 총괄이 신주랑 시비에 대해서 가처분 신문기일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24일로 옮긴 거는 가처분 인용 결과를 보고 행동을 하겠다라는 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가처분이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반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수만과 하이브의 승리고, 인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와 얼라인의 좀 승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IR이 나오는데 경영진이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뭐 이거에 따라서 뭐 주가는 일부 변동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22일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좀 가처분 신문 기일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수만 총괄이 지금 경영진은 아닙니다. 뭐 공식 지책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법원에서는 경영진으로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만약에
뭐 그때 당시에 내일 모레죠. 22일 날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 가처분 인용 결과를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수만 지금 전 총괄 프로듀서를 경영진으로 인정하면 SM 주가의 호재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좀 악재입니까? 그러니까 주가로 봤을 때는 지금 하이브랑 카카오랑 둘 다 싸우는 과정에서는 전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인용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수만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카카오가 빠질 여력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브는 굳이 12만 원 이상에서 공개 매수를 참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12만 원에서는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나 빨리 팔아야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만약에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용이 됐을 때는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인용이 네. 안 됐을 때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랑 그 하이브랑 워낙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가 굉장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SM 이슈 한번 짚어봤고요. 자, 여러분 이번 주 SM과 하이브의 IR 개최 소식과 더불어서요. 1월 FOMC 의사록 공개, 뭐 1월 PCE 지표 발표 등 일정이 굉장히 산적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 중 하나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죠. 매해 개최되는 일정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산업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27일 스페인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SK텔레콤이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MWC 2023에서 AI와 UAM 그리고 6D 등 미래를 선도할 ICT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당연히 KT도 이번에 이제 MWC에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디지털 전환 기술 그리고 이제 타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죠. KT의 서비스 비전을 선보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통신 3사 또 다 봐야죠. 일단 그밖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모빌리티, GS건설, 파블로 항공과 함께 구성한 그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교통 컨소시엄 UAM 퓨처팀이 오늘 23일부터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3 드론쇼 코리아에 참여해서 UAM 서비스의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차세대 도심교통의 패러다임을 주도권 확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MWC에 참석을 해서 자기의 어떤 미래를 좀 선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MWC 참석은 안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드론 쪽이나 UAM 쪽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좀 기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뭐 당장 올라간다, 오늘 뭐 급등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각 기업들이 어떤 쪽에 관심이 지금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이통사 중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참가를 예고한 상황.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그 MWC에서 가장 큰 주제가 이제 AI랑 메타버스 통신 쪽인데 저는 사실 MWC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CES보다 작고 기존의 과거에도 봤을 때도 MWC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사실 뭐 정말 단기적인 테마였던 거지 이게 뭐 오래가는 그런 테마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큰 주제로 보자면은 AI 메타버스 통신 쪽 UAM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뭐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상대 이통사 중에 이제 김상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SK랑 KT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KT는 얼마 전에 그 챗봇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빵 떴었죠. 그래서 KTCS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KT 쪽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은 잠깐 뜰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챗 GPT-4가 이제 3월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좀 반응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MWC에 대해서 미리 뭐 알고 들어가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중화권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화권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중국 IT 기업들이 신제품을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폴더블 폰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우리나라가 뭐 수혜는 아니지만은 흰지주 같은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이슈에 따라서 뭐 종목들이 크게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시죠. 상반기 마무리될 것 같았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M&A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두 회사의 기업 결합 과정이 사실상 최소 하반기로 미뤄진 것 같거든요.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대한항공, 대한민국 국적기 1위고요. 아시아나가 2위입니다. 그래서 1, 2위가 합쳐지다 보니까 다른 항공사는 잘 모르겠지만 유럽에 있는 그 노선 중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천에서 파리까지가 60%를 점유하고 있고요. 인천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68%랍니다. 이태리 로마는 75%,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10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전부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승객들이나 유럽의 화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게 이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는 하루빨리 하나의 항공사로 합쳐져서 국적기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지만은 그 기한 날짜, 2차 심사 기한 날짜가 7월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국도 아직 최종 승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아무리 빨라도 금년 하반기, 즉 8월 이후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월 이후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런 심층 조사가 오히려 유럽연합 이쪽의 심층 조사가 양사에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항공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대한항공 주가가 최근에 이제 지지부진한 거는 이제 뭐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서 이슈를 미치는 게 아니고 저는 조금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CC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가는 그렇게 뭐 재미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매출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완전 타격을 많이 받았을 때 다른 항공사들 다 적자를 봤지만은 유일하게 흑자를 본 게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근데 왜 여객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흑자가 났어라고 여쭤보시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를 완전히 다 바꿔버렸죠. 뭐냐면 화물을 통해서 이익을 정말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그 당시에 TAC 인덱스를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상 운임에 대해서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BDI 지수를 쓰는데 항공 화물에 대해서는 이제 TAC 인덱스를 좀 씁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 화물 운임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좀 키로당 뭐 $10 이상 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 여객기 같은 경우에도 다 개조를 해가지고 화물기로 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객 수송량이 좀 늘어나면서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이제 화물에 대한 기종이 많다 보니까 매출 구조가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있는 거는 장거리 노선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20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미주 노선 점유율이 거의 뭐 40%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그 국내에서 좀 주변에 여행을 간다라고 그 주변에 좀 둘러보시면은 동남아 아니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노선이 특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LCC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랑 뭐 보잉 737 맥스 같은 기종은 뭐 항속거리가 뭐 미주까지는 가지 못하다 보니까 동남아나 일본에 특화가 돼 있는데, 지금 레버리지로 봤을 때는 이거 LCC 업체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구조상 그렇게 빨리 반등을 못하겠다라는 인식이 시장에는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한항공 주가가 살아나려면은 저는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근데 지금 소비 여력상 뭐 미국이나 유럽 노선 가려는 여행객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거리 노선이 좀 많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에 대해서 마냥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건 아니네요.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섹터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C의 2차 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죠. SK 넥슬리스가 유럽 최대 2차 전지 제조사 노스볼트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정확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소재를 이제 해외에 판매했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천천히 뭔가 일본을 대체하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SKC의 2차 전지용 동박 사업 투자사죠. 이제 SK 넥슬리스가 유럽 최대 2차 전지 제조사인 스웨덴의 노스볼트에 최대 1조 4천억 규모의 동박을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SK 넥슬리스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2차 전지용 동박을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계약 물량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가 이 기간에 필요한 동박 수요의 전체 80% 전기차 17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엄청난 분량이죠. 이에 따라서 이 SK 넥슬리스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연간 5만 톤 규모의 폴란드 공장을 가동할 예정인데 아마 여기서 나갈 것 같습니다. 또한 노스볼트사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나 볼보 등 유럽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총 150기가와트시 수준의 대규모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현재 추진 중인 이런 상황이고요. 이번 계약으로 아마도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량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대량 생산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소재에 대해서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이쪽을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 또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는데 자, 그럼 이 뉴스를 통해서 한용희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투자 포인트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SKC죠. SKC가 최근 주가 흐름이 그렇게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일단 넥슬리스가 이렇게 좀 호재가 많이 나타나는 거는 SKC에 좀 많이 수혜가 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동박 쪽은 계속 쇼티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2024년부터 이제 5년 동안 이제 노스볼트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노스볼트는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뭐 볼보나 유럽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제 투자받아서 이제 그 신규 법인입니다. 생긴 법인인데 그러니까 150기가와트 현지 생산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일단 넥슬리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동박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을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왓슨, 그 다음에 대만의 창춘,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인수한다라고 했던 이제 일지머티리얼즈죠. 근데 이렇게 넥슬리스가 동박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높은 거는 결국에는 저는 광폭 동박 생산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광폭 동박 생산 같은 경우에는 폭 1m 이상인데 이게 계속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전기차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이고 이게 광폭 동박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30%에서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동박 전체에서요. 근데 보시면 SK 넥슬리스 같은 경우에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죠. 이쪽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한테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넥슬리스도 계속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제품이 얼마 전에 좀 나왔죠. 여기 한국경제에서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유전지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인장 강도가 좀 늘어난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동박이기는 한데 이게 아직 판매를 시작한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양산 체계가 구축이 되고 했을 때는 결국에 전기차는 이쪽으로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C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때마다 SKC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좀 저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서 제일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래전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게 이런 글을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10대는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은 옛날 아버지 세대보다 약해졌다. 딱 우리 증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10년 전이죠. 지난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1,100조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가총액이 얼마였습니까? 1,700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덩치는 거의 70% 이상 커졌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많이 올라야죠. 주가 전혀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말 그대로 1년에 10% 이상 자료하면 좀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해마다 1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대만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5%, 1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역동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만큼은 1.9%입니다. 이 가장 큰 이유 뭡니까? 무분별한 물적 분할입니다. A라는 기업이 만일에 자본금이 100억인데 10억을 벌고요. B라는 기업이 A 기업의 자본금 2배, 즉 200억이 10억을 번다면 A는 B보다 주가가 2배 비싸야 됩니다. B는 A보다 주가가 반토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유상증자하고 적당하게 시비 발행하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좀 배합시키는 그런 효과를 많이 하는데 이걸 막는 가장 1차 책임은 저는 금융당국에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금융 시스템도 이제는 주주 친화 정책,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유가증권에서 우량한 기업들은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에서 약 30%를 주주 친화로 환원시켜야 되고 코스닥 기업에서 우량한 기업들은 작년에 벌었던 순이익의 20% 이상은 배당을 하시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시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빨리 펼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꼴찌라는 이 불명예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